그럼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마취료, 이항요법료, 정신요법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마취료는 우리 이제 마취는 많이 아시죠? 예, 마취료는 수술을 위한 마취.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취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증 완화를 위해서 신경 차단술 등의 치료 비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취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처치를 하기 위해서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통증의학과 같은 데 가면 이 통증 완화를 위해서 그 부위, 그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로 가는 신경을 차단함으로써 통증을 이제 없애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이런 이제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 비용까지를 다 마취료에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취는 크게 전신 마취와 부분 마취가 있다. 그래서 전신 마취, 부분 마취 다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제 정맥 마취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혈관을 통해서 이제 마취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가장 많이 하는 호흡 마취. 호흡 마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작용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척수라든지 경막 외 이런 데에다가 이제 그 주입을 해서 부분 마취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치과 마취 이런 것들이 이 마취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마취는 요 4가지 차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신 마취와 부분 마취, 국소 마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의식 차단이죠. 네. 그래서 전신 마취는 밑에도 있지만 완전한 의식의 소실을 동반이 된 게 전신 마취고, 국소 마취, 부분 마취는 의식은 초래하지 않고 나머지 이렇게 감각이라든지 운동, 그 다음에 반사 능력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이런 이제 요소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마취는 수술이나 통증 완화를 위해서 이 4가지를 차단을 해야 된다. 의식, 감각, 운동, 반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이나 통증 완화를 위해서 시술을 하는데 감각 기능이 그대로 있으면 통증 때문에 페인 쇼크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교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운동신경이 살아있다. 그러면은 움직이면 이제 정교한 그 수술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하고 마찬가지로 반사신경 이런 것들도 다 차단을 한 상태에서 마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제네럴 어네스테시아 전신 마취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식 자체를 이제 차단한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되는 마취 방법인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증도 제거가 된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이 각종 마취약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신 마취를 하는데요. 이 각종 마취약은 의식 때문에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시켜가지고 의식이 없어지게 하는데, 흡입 마취, 아까 앞에서 호흡 마취가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흡입 마취법, 그 다음에 정맥을 이용해서 마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직장 내 이제 약물 투여를 해가지고 이제 전신 마취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소 마취, 로컬, 로컬 어네스테시아. 그래서 이제 국소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마취, 국소 마취, 의식은 살아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의식 자체는 의식 소실은 초래하지 않았는데, 국소 부위에, 그러니까 마취를 시켜야 되는 국소 부위의 통증 감각을 없애주는 요 마취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표면 마취 방법이 있고 침윤, 그래서 약을 이제 치면 흡습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 마취제라든지 척수 마취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약물이 뭐 코카인이라든지 프로카인, 트로파코카인, 뭐 에페드린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국소 부위만 통증을 없앤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단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취료 산정 지침을 볼게요. 자, 마취료는 이제 바에 해당이 되는 항목인데요. 자, 마취료는 마취 행위료와 마취에 사용되는 마취 재료나 마취 약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에 사용되는 재료 있잖아요. 약물이라든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코카인이나 프로카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의 마취 행위료가 이제 포함이 된다. 자, 근데 마취할 때 이 마취료에 산정이 되는 게 있고 산정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가산되는 게 있고 산정 기준 시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취할 때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제 약을 주입하기 위한 일회용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마취료의 가산은 신생아 마취부터 해서 신생아 만 1세 미만, 만 6세 미만, 그리고 70세 이상 노인, 이렇게 이제 나이대별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병원 종합병원급 같은 경우는 신생아 마취료 같은 경우는 100%를 가산할 수 있고요. 만 1세 미만 50, 그 다음에 6세 미만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취료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단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를 따져가지고 상대가치 점수 플러스 가산하는 퍼센트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는 120%, 만 1세 미만은 50%, 만 6세 미만은 50%로 가산 퍼센트가 다르다. 그래서 마취했을 때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보시면 야간, 그래서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아니면은 휴일날 공휴일에 응급진료를 위해서 마취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소종 마취료의 50%를 가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휴일에 신생아를 마취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그 100%에다가 마취료 100% 플러스 50%가 추가로 가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에 100%, 또 가산 100%, 그리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50% 가산, 그래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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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가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마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술이 있었잖아요. 근데 수술 중에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술할 때 플랜을 짜잖아요. 의사가 플랜을 짤 때 이때 뭐 산소는 어느 정도 흡입을 할 것이다.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따로 산정을 하지 않는데, 우발적으로 계획에 없던 처치가 들어가거나, 그래서 뭐 O2 이날레이션 산소 흡입을 한다던가 인공호흡을 이제 하게 된다던가, 그래서 뭐 갑자기 수술 중에 어레스트가 왔다. 그러면 이제 심정지가 없거나 뭐 아니면은 호흡이 이제 불안정하거나 이래거나, 아니면은 이제 주사, 강심제 같은 거,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했을 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에 없던 것들은 별도로 산정할 수 있고요.
그 밖의 경우 우리 계획에 이미 산소 흡입하겠다, 인공 흡입하겠다, 그리고 EKG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들어 있으면 얘는 따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급에서 마취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아서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을 했을 때는 이 마취 초빙료를 산정할 수가 있다. 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밑에 마취료 시간 산정 기준. 네. 마취료는요, 일단은 기본이 1시간이다. 그래서 1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시간 이내에 뭐 모든 시술이 끝났다, 수술이 끝났다 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인 마취료 산정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인데 만약에 1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이제 매 15분마다 이제 번호가 다르겠죠. 예, 점수가. 그래서 매 15분이 증가할 때마다 플러스로 산정하는 점수가 각각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얘는 이제 자주 나오는 또 시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큐베이터라든지 인퓨전 펌프 이런 것들은 그냥 일일당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취료 시간 같은 경우는 1시간 기준으로 하고 매 몇 분마다 증가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5분마다 증가할 때마다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취료에서 우리가 앞에서 나이대별로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가산하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 만약에 마취를 하는데 입원 중인 환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뭐 신생아들 체중이 수술 당일날 체중이 1500g 그러니까 1.5kg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는 마취료를 300%를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응급수술로 해가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입원 병실에 있다가 이제 스케줄 맞춰가지고 이제 수술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요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원 중인데 수술 시행하는 날 체중이 1.5kg 미만이다. 그러면 300%를 가산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입원 중인 신생아나 1세 미만 소아에게는 마취료 소정 점수를 200%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생아 기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28일을 한다 아니면은 뭐 생후 한 달 뭐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 생후 28일 전, 뭐 생후 한 달 전 신생아라든지 아니면은 1세 미만은 200%고 신생아인데 1.5kg 미만이면 300% 가산한다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취료를 이제 청구를 할 때 명세서에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 명세서의 일란과 이란의 차이점은 뭐다? 종별 가산이다. 그래서 일란에 기재된 거는 종별 가산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이란 같은 경우, 이란은 이제 거의 대부분 행위료란 말이에요. 행위료 같은 이란은 종별 가산이 되는데, 자, 마취료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취 행위료, 의사가 하는 이제 마취 행위료 기술료는 이란에다가 기재를 하게 되고요. 마취에 사용되는 약재, 재료 이런 것들은 일란에다가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맨 첫 주에 종별 가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종별 가산이 안 되는 게 진입 약재, 진찰료, 입원료, 약재 뭐 이런 것들은 재료대 이런 것들은 종별 가산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취 재료라든지 약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란에 기재를 하고 종별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플러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예시 보시면 공휴일에, 아까 저는 이제 신생아를 예를 들었는데, 만 6세 미만 소아다라고 하면, 이 마취료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본적인 마취료에다가 공휴일, 네, 공휴일은 30% 가산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0.3, 그 다음에 만 6세 미만은 50% 가산한다라고 했으니까 0.5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원래 1의 산정 기준에다가 0.8이 더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그래서 공휴일이냐 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치과에서도 마취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뒤에서 치과에 대해서 또 잠깐 살펴볼 시간이 있기는 한데, 마취니까. 자, 치과에서는 상악, 하악이 있죠. 예. 그래서 상악, 하악 또는 양측으로 해가지고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우리 이제 윗니, 아랫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동일 부위에, 그러니까 상악 한 곳 아니면은 뭐 하악 한 곳, 동일 부위에 이제 2개 이상의 블럭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차단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단은 한 해만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취하는 게 앞에서 뭐 의식 차단, 감각 차단, 운동 차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블럭 차단하는 건데 2개 이상의 블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하나만 산정할 수 있다.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풀게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이제 문제 아니면 사례 경추, 목에 그 추 간판 탈출증이 있대요. 그래서 경추, 흉추, 요추 우리 학생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목 부분에 경추에 추간판 탈출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보통 디스크라고 하잖아요. 그런 환자에게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통증 완화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척추 후근, 척추 뒷부분에 신경절 차단술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간격으로 실시를 했대요. 근데 첫 번째 거 말고 나머지 일부가 50%가 이제 심사 조정이 됐다. 왜 일주일에 2-3번 하면 다 청구를 해야 되는데 왜 50%가 조정이 되어 있느냐,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사례가 나왔는데요. 자, 신경 차장술 같은 경우는 상병에 따라서 주 2, 3회는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주 2, 3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 2, 3회는 인정은 하는데 최초 시술로부터 15회까지는 조정 금액이 100%인데 15회를 초과했을 때부터는 50%를 산정한다. 예, 그러니까 이 신경 차단술, 그래서 이제 그 블럭이 이루어졌을 때 15회가 실시가 됐느냐, 초과가 실시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위에 환자 같은 경우는 주 2, 3회 간격으로 아마 이제 몇 주를 계속, 그러니까 15회 이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50% 심사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 차단술은 주 2, 3회가 인정이 되기는 하지만 15회까지만 100%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환자, 그러니까 그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증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그 신경 차단술을 시행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취료를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항요법료. 이항요법료 하면 그냥 물리치료로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재활 및 물리치료로 이항요법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재활, 이제 물리치료를 하시는 건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통증 완화죠. 예. 그래서 물리치료 하러 가시는 분들은 뭐
뭐 손목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무릎 관절이 아파요 이러면서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이다 보니까 이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불편해진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재활 치료가 되겠죠. 우리 재활은 다시 활동적으로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 방법을 재활 치료라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통증을 완화하던가 아니면은 불편해진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실시된 모든 재활 치료나 물리 치료에 대한 비용이 이 이양요법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재활이라든지 물리치료에는 여기 기본 물리치료, 네. 그 다음에 단순 재활치료, 전문 재활치료, 기타 이제 치료가 있는데요. 자, 기본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치료실 가면 히 테라피, 콜드 테라피. 그래서 열이나 아니면 차가운 거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이런 물리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재활치료에는 파라핀요. 흔하진 않죠. 예, 우리 뭐 산재 전문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있는 파라핀욕이라든지 수치료, 물을 이용을 하는 치료라든지 운동요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치료 이런 것들은 단순 재활치료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풀 치료라던가 작업 치료, 그래서 어떤 이제 수행 작업할 수 있는 것들, 보행 치료 이런 것들은 전문 재활 치료에 들어가고요. 기타 이제 뭐 자외선 테라피라든지 적외선 테라피 뭐 이런 것들은 기타 치료로 구분이 됩니다. 자, 얘를 그러면 좀 살펴보면요. 자, 기본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이든 단순 전문이든 뭐 기타 치료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장비라든지 예,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겠죠. 그리고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 물리치료사가 있어서 이 기본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했을 때 산정할 수가 있고요. 우리 앞에서 이제 뭐 열 테라피, 냉 테라피 뭐 이런 것들 나왔었는데 뭐 이런 것들 뭐 경피 전기 우리 이제 뭐 전기요법 이렇게 띠디디디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하루에 2번 이상 실시했다라고 하더라도 외래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번, 입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까지만 산정할 수 있다. 우리 앞에서 주사료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중복이 되죠. 예. 그래서 기본 치료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및 재활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간헐적 견인 치료, 그래서 우리 트랙션 같은 거 이렇게 늘려주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이렇게 했다던가 아니면 정기적인 자극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도 기본 물리치료하고 마찬가지로 물론 산정 점수는 기본과 단수는 점수가 달라요. 예, 다르기는 하지만 횟수 산정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전문 재활치료를 볼게요. 전문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 재활치료라든지 작업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광 훈련을 하는데 신경인성 이제 방광 훈련 치료. 그래서 우리가 방광 뭐 요실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류성 뭐 요실금 뭐 이런 이제 그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이런 이제 방광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기 자극 치료를 하는데 기능적 전기 자극 치료를 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전문 재활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 재활 치료도 횟수 산정하는 거는 마찬가지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분류 기호는 달라지겠죠. 분류 기호가 달라지면서 이제 그 상대가치 점수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월 평균 해가지고 일일 30명까지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뒤에도 계산하는 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는 28명을 받고 2월 달에는 25명을 받고 3월 달에는 뭐 36명을 받다.
뭐 이랬을 때 뭐 월 평균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 당으로는 30명까지 인정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1일 날은 25명을 받고 2일 날은 31명을 받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월 평균으로 했을 때는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 1일 30명까지 인정이 되는 게 월 평균으로 봤을 때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물리치료사는 월 30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 보고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이제 그 면적,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에 물리치료실이 따로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치료실도 있고, 앞에서 이제 뭐 그 간헐적 견인, 그래서 뭐 트랙션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뭐 콜드 테라피, 히 테라피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유하고 있고, 또 이거를 심평원에 이미 이제 통보된 상태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이제 물리치료 실시 인원은 월 평균 1일 30명, 뭐 아니면은 우리 청구할 때 월 평균으로 이제 월 단위로 청구하기도 하고 주 단위로 청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 단위로 청구를 하면 주 평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때 그 인당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건강보험 환자 따로, 의료급여 환자 따로가 아니라 다 포함이 돼서 1일당 30명이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상근하는 물리치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데 나머지 물리치료사가 시간대라든지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어떤 시간제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4시간을 한다던가 아니면 격일제로 하는데 주 3일 이상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다. 물리치료사가. 그랬을 때는 시간제든 경일제든 0.5인으로 본다. 그래서 월 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있고 두 명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시간제, 한 사람은 격일제가 있다. 그러면은 시간제, 격일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또 한 명. 그러면은 1일 평균 60명까지 이제 인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달간 또는 일주일간 해가지고 평균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사례를 한번 볼게요. 뇌졸중이 발병한 지, 그러니까 뭐 스트로크 환자가 발병한 지 9개월이 된 환자인데 이 중추신경계 재활치료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면 이제 뭐 편마비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재활치료를 1일 2회 실시를 했는데 조정이 됐대요. 예. 근데 왜 1일 2회 실시했는데 조정이 됐느냐 이 문제인데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뇌 손상으로, 그러니까 뇌졸중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전문 재활치료, 우리 중추신경계 재활치료는 전문 재활치료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문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발병한 후에 2년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9개월이니까 인정이 되잖아요. 예, 인정이 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발병 후 2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기능적 회복이 3개월 동안 확인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2년 기준, 그리고 기능적 회복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자, 기준이 1일 1회만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꾸준하게 2년 동안 아니면 기능적 회복이 되기 전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했었어야 되는데 1일 2회 실시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번에 대한 조정이 발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신요법용. 예.
우리 이제 정신요법료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신요법료는 일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목적으로 뭐 전기축공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정신요법료인데요. 자, 정신요법료에는 개인 정신치료, 집단 정신치료, 가족치료, 그 다음에 작업치료나 오락치료, 이런 이제 이 정신요법에는 그냥 우리가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정신치료가 있다. 자, 그리고 개인 정신치료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지지라든지 정신장애를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치료가 이루어진 시간에 따라서 지지요법이라든지 뭐 집중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심층 분석요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요법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종류에 따라서 수가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요법이냐에 따라서 그 수가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요법료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